저희 좀 힘들어요. 한국 돌아와서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요. 솔직히 어머니가 다시 그런 식으로 주목받게 되면 우리 가족은 더 곤란해져요. 언론에서 홀대받던 할머니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애들도 친구들한테 말 듣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림 활동이나 인터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인세나 수입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조금 나눠주시고요. 그 순간 옥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들인 집에서 사셨고, 제가 본 손주들인데, 이제는 제 삶마저 불편하다고 하시는군요. 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시간이니까요. 당신들 불편할까봐 다시 접지는 않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읍의 한적한 들판. 82의 노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옥분. 사람들은 옥분 할매라고 불렀죠. 남편은 40도 채 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떴고 하나뿐인 아들 명우를 키우기 위해 손에 흙 묻히는 걸 마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콩밭에서 고추밭에서 겨울엔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까지 하며 옥분은 살아냈습니다. 그 아들 명우가 결혼할 때는 가진 걸 모두 털어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성경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땐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 5해를 함께 살며 손주 셋을 돌봤습니다. 어린애들 똥기저귀를 갈면서도 그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짐되지 않는 게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명운애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부부는 회사 사정 때문이라 했지만 옥군은 그날 밤 고요한 집안에서 첫 번째로 서러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밭을 일구며 지냈고 아들이 보낸다는 용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 갑자기 명우가 전화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며 그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예금이며 땅 문서까지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 하나로 말이죠. 며칠 전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명우는 회의가 있다며 인사도 없이 나갔고 성경은 어색한 웃음만 지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 셋은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옥군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밥 한 숟갈 권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혼자 국을 덮여 한 그릇 떠먹었습니다. 밤늦게 손주 중 둘째가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집도 좁은데요. 그 말에 옥부는 조용히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우내 다쳤던 눈물샘이 그날 밤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익숙한 정읍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무겁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아니었지. 속에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인감 도장, 등기 서류, 누런 계약서들이 하나둘 그녀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이젠 저도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읍 읍사무소 민원실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강옥부는 흐트러짐 없는 갈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옥분 할매, 땅 문서 때문에 오셨어요? 지난번에 명우 씨가 위임장 들고 와서 상담하고 가셨는데요. 그 말에 옥부는 한참 말을 멈췄습니다. 땅 문서? 위임장? 그녀는 그런 종이에 도장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금 통장을 넘기고 살던 집 주소를 정리했을 뿐이었죠.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옥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본인의 권한받기라며 금기소와 법률 상담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다음 날엔 지방법원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는 그녀의 서류들을 한참 들여다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 대부분이 자녀 명의로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목적이 아닌 증여라면 상황에 따라 다시 반환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옥부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일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분쟁을 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 그들의 계산 아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옥부는 변호사와 함께 명우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딱 떨어지는 수트 차림의 아들은 변호사의 등장에 짜증부터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족끼리 무슨 법적 조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묻지도 않고 내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되죠. 나중에라도 상의는 했어야지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었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성경은 곁에서 옥군의 눈을 피한 채 식은 커피를 입에 댔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그녀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듯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공간 안에 사랑이란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옥부는 본격적으로 증여, 철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무슨 소송이냐고. 자식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식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내쫓은 타인입니다. 타인한테는 내 것을 다시 달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 일은 단순히 재산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옥분에게 그것은 이름 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아온 그녀가 이제 자신만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지나가는 고등학생 무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만 할 때는 꿈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먼지 쌓인 낡은 철제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20살 시절 자신이 미술학도였던 시절. 전시회 포스터와 스케치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그림을 그릴 것.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며 웃었습니다. 참, 올해도 돌았네요. 이제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현실을 향하고 있었고 동시에 잊고 있던 자아를 향해 다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읍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강옥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익숙했던 창밖 논두렁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어스름한 빛이 부엌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세탁기 옆에 쌓인 남은 수건들, 오래된 장독대, 그리고 거실 한켠의 작은 성경책, 익숙한 것들 속에 더는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옥부는 작은 캐리어에 자신의 옷 몇 벌과 오래된 스케치북, 그리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핀 철쭉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의도 마음도.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손에 들린 주소지를 들여다보며 낯선 동네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전세로 얻은 원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의 절반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에서 충당했고 나머지는 청년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듣고 사회적 약자의 제도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냐며 손을 내민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얗고 좁은 방,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엔 싱크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적막했지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가 눈치를 줄 일도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낄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대표 김재민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인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활용해 일감을 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압니다. 옛날엔 미술 공부를 했어요. 재민은 말없이 그녀의 스케치북을 넘겨보았습니다. 연필로 그린 할미꽃, 아이 웃는 얼굴, 기차역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옮겨 그린 것까지 손끝이 여전히 살아있네요. 라는 말에 그녀의 눈가가 벌개졌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협동조합의 실버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내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녀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캔버스에 핀 장미와 풍경하는 동네 전시장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으로 우연히 손주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외국 친구들과 어울려 있었고 옥군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미련 없이 창을 닫았습니다. 그 아이가 밝게 웃고 있으니 됐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도 배경도 아닌 강옥분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동년배들과 웃으며 커피를 나눴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 내부 회의에서 뜻밖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창작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군의 그림을 활용한 달력 제작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옥군은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그림으로 뭘 해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린 건데요. 하지만 재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강옥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잃었던 이름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벚꽃이 도심, 골목마다 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강옥분의 작은 원룸 창가에도 햇살이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벽에 기대어 놓은 캔버스를 꺼내고 짧은 숨을 고른 후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건 옛정읍 집 마당의 풍경이었습니다. 장독대 너머 핀 철쭉, 흐릿한 산자락, 그리고 어린 손주의 웃는 얼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이 불러낸 기억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고 그림으로 말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에서는 달력, 제작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담당자 지연은 옥분의 그림을 정성스레 스캔하고 제목을 붙이고 간단한 소개 문구를 적었습니다. 강옥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간의 풍경. 누군가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주는 이 상황이 어색했지만 옥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달력이 완성되어 동네 서점과 공공기관에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할머니 작가의 감성이라는 키워드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엔 옥분의 그림이 담긴 달력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몇몇 잡지사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해왔습니다. 옥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주목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인터뷰도 사진 촬영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대표 재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는 꺼내셔도 됩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강옥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카페에서 기자는 그녀의 손을 맞잡고 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무엇이었냐고.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날 너무 몰랐던 거죠.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나로 사는 게.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기사는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강옥부는 이제 단순한 할머니, 작가를 넘어 제2의 삶을 시작한 이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는 그녀의 그림을 전시해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잊고 지내던 누군가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달째였고 그동안 사업을 정리하느라 바빴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옥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태도도.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여기저기서 이름이 보이던데요. 관심인지 탐색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옥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달력, 인쇄 같은 것도 좀 있나요? 그 말에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빼앗겼던 과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지금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 약속은 바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잃었던 이름, 찾은 그림, 그리고 제2의 인생. 이제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그림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길, 휴대전화 진동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신자는 조민경, 며느리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진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동 끝에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옥분,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가까운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은 민경은 단정한 외모 속에 피곤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옥분을 보자마자 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좀 힘들어요. 한국 돌아와서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요. 솔직히 어머니가 다시 그런 식으로 주목받게 되면 우리 가족은 더 곤란해져요. 그 말에 옥부는 말없이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민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에서 홀대받던 할머니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애들도 친구들한테 말 듣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림 활동이나 인터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인쇄나 수입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조금 나눠 주시고요. 그 순간 옥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고 참으며 자신을 눌러왔던 감정이 민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인 집에서 사셨고 제가 본 손주들인데 이제는 제 삶마저 불편하다고 하시는군요. 민경은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좀. 옥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시간이니까요. 당신들 불편할까봐 다시 접지는 않겠습니다. 민경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옥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익숙한 위협과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경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세요? 기사도 좀 자제하라고 하세요. 옥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니라 긴장에서 깨어난 이의 미소였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라도 나를 존중하려고 해. 그게 그렇게 불편하니.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낯설고 불편했는지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손을 잡고 웃던 시절, 젊은 날에 자신이 웃으며 밥을 짓던 풍경, 눈을 뜨니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지고 남은 마음에 다시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옥부는 그림 전시를 제안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소규모 갤러리였고 초청 작가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사양했겠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강옥분의 이름이 이제는 화폭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도 서서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강옥분의 이름이 붙은 작은 전시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SNS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가 퍼졌고 그녀가 그려낸 그림과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었죠. 관람객 중엔 나이 지긋한 여성들도 있었고 청년들,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 앞에서 오래 멈춰서곤 했습니다. 캔버스 위의 풍경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만큼 묵직했고 색감은 한 여자의 마음속 사계절처럼 깊었습니다. 그림 한 켠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겨울엔 나를 덮어주던 방.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기로 한 날. 봄이 왔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옥부는 갤러리 한켠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마침 중년의 한 여성 관람객이 가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직접 그리신 분이세요? 정말 따뜻하네요. 제 얘기 같아서 울컥했어요. 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번엔 그 떨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지역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이야기로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며 단독 방송을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망설임은 잠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후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강옥부는 담담하게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외아들을 키웠던 날들.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손주들을 돌봤던 시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된 이야기. 말끝마다 흔들리는 목소리와 눈빛이 있었지만 그 속엔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녹화 후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마치고 나니까 저희 제작진 모두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꼭 방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서울의 한 투자 자문사 대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실은 저희 모임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요. 지금 저희가 시니어 여성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선생님을 명예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전에 강옥군이라면 손사래부터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누구는 이제 와서 왜 나서냐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나서는 게 저한텐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또 한 번 기사로 퍼지자 조민경은 다시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말투가 다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도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너무 혼자 다 하시니까 좀 걱정되네요. 그 말에 강옥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내가 합니다. 도와준다고 했으면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네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촉촉이 젖은 거리 위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나 쓸쓸함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선택한 이가 가진 고요한 확신이었습니다. 봄은 완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옥군의 일상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젊은 예술가들과 전시 프로젝트 회의를 했습니다. 저녁엔 동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밥을 지어 먹고 오래된 얘기들을 웃으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내 시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옥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자 재윤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에 응대하지 않으려다도 혹시 하는 마음에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린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요즘 자꾸 싸워요. 저 그냥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옥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단지 안쓰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묻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뭐래니?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재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얘기 꺼내면 화내요. 근데 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강옥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옛날처럼 다시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그녀는 이제 예전의 강옥분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야. 근데 할머니는 여기에 그대로 있을게. 내가 스스로 오고 싶을 때 그땐 꼭 반겨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경의 얼굴이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했던 차가운 말들,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낸 그 겨울의 기억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창고로 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들고 직접 만든 도자기 몇 점을 꺼냈습니다. 도예 선생님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흙을 다룰 줄 아세요. 무너진 걸 다시 쌓는 손이에요.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강옥분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인터뷰, 전시회, 그녀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모습이 한 편의 영화처럼 이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마지막 장면. 그녀가 손에 물감을 묻힌 채 조용히 웃으며 말하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멈춰섰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괜찮아요.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늦은 게 아니라 딱 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은 화제가 되었고 다시금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재만이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한껏 여위고 어색한 웃음을 띤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민경이랑 이혼 얘기 나와서 뭐랄까. 그동안 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그는 두리번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옥부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그랬다. 남의 말만 듣고 내 마음은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민경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다. 감정도 있고 마음도 있었어. 재만은 눈을 피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나 다시는 거기 못 간다. 내가 키운 인생은 너한테 다 줬지만 이제부터는 나한테 줄 거야.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넌 내 삶 살아. 나도 이제야 내 삶을 살 테니까. 그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재만은 그제야 울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옥부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고구마 순을 심고 옆에 작은 이름표를 꽂았습니다. 옥분의 두 번째 봄. 새로 심은 싹처럼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름 끝자락. 햇볕이 마당을 길게 눌러앉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옥부는 햇살을 피해 지붕 그늘 아래 앉아 도자기 화분에 꽃을 옮겨 심고 있었습니다. 진분홍색 봉선화는 유난히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흙냄새 사이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옥부는 무심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모, 나 수미야. 나중에 서울 오면 전시회 구경 오셔야 해요. 옥분 이모 작품 진짜 인기 많아요. 정수미. 구청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밝은 눈망울의 청년. 이제는 전시기획자로 성장한 수미는 옥군의 작품을 도심 갤러리로 끌어올린 첫사람입니다. 옥군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갈게. 서울은 아직 낯설지만 너라면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한참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옥군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오후 늦게 마을회관에선 작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만든 도자기, 엽서, 그림, 그리고 옥군이 만든 잊힌 마음 시리즈까지. 전시는 아담했지만 사람들로 북적였고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에서 사진을 찍던 기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강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잠시 머뭇거리던 옥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게 작품이 됐습니다. 기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가 끝날 무렵 회관 뒤편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손자 재윤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재만이 어색한 얼굴로 함께 있었습니다. 재윤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발표 수업 있거든요. 그때 할머니 얘기해도 돼요? 옥부는 웃음 대신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나를 그렇게 기억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그리고 며칠 뒤 재윤은 교실에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도자기를 만들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요. 나는 커서 할머니처럼 마음을 꺼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옥분의 이름은 이제 마을 신문에도,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도, 그리고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옥부는 자신이 만든 작은 컵에 국화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이 느껴지는 바람이 살짝 불어옵니다. 이젠 더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옥분.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내 삶도, 나라는 사람도.